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쪽입니까? 오늘이 192페이지 중개 보수할 차례죠. 이제 이제 여러분들 보수는 이제 뭐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두 문제 정도 나올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칠판 봐보세요. 중개 보수가 뭡니까? 중개 보수.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 이제 일해주고 받는 돈이죠. 이제 개념은 다 알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중개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자, 칠판 봐보세요. 행사는 언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사람이 개공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중개해달라. 이렇게 맺는 게 무슨 계약? 중개계약.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요. 중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는 청구할 수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제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보수를 받아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이제 개공 중개 행위로 거래가 성사돼야 된다. 무슨 관계?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세 가지. 보수를 받아내려면 이제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애매모호한 거 인과관계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은 뭘 공부하라 했어요? 판례. 그렇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 있는 판례도 있고 없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게 살라고 그러겠죠? 이 사람은 제값 받아야 된다. 가격 절충이 안 됐어요.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하고 개공을 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속중개는 이것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 기억나요? 근데 일반 중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근데 일반 중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판사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전에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아니고. 자, 모르는 것만 물어보고 있죠. 아니고 우리 여기밖에 없다. 전에 틀렸어요. 아까 아니다 분명히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전속 같은 경우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중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보수 지급하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라. 그러면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란 것은 뭘 말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개공이 기여한 만큼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하여튼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A는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다 가정을 해봐요. 병이 여기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공이 소개 안 해줬거든요. 병은. 그럼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보수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런 판례를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야, 또 하나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수 청구는 언제 발생하겠어요? 자, 둘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자, 그다음에 을을 소개해 줬어요. 을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보수 청구는 이 둘 중에서 언제 발생한다? 발생 자체는 중개계약 시 이때 발생을 합니다.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이 계약 체계를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약 체계를 조건해서 미리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 그래서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 자체는 거래계약. 흔들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보수 청구는 소멸이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습니까? 개공.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다가 이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개업공인 중에서 뭐 때문에 해제되면 고의 과실로 개공 후 고의 과실로 해제되면 보수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못 받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물건에 하자 있냐 없냐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개공이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자가 발생했다. 확인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자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개공이 설명을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공 고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근데 반대로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들 또는 갑하고 을 거래 당사자 또는 의뢰인 같은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의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중개 보수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받아낼 수 있다. 왜 그래 왜? 중개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중개 완성. 개공이 할 일이 끝내는 것이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그러면 개공할 일은 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거래 당사 사정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이렇게 계약서상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물어서 매도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을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중개 완성 이후 문제잖아요. 계약 체결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개공은 중개 완성해 줬잖아요. 자기 할 일 끝내 줬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항상 몇 가지? 두 가지로 생각하라. 무조건 반도 틀리고 못 반도 틀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정리됐습니다. 서론 파트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줄으로 갑니다. 밑줄. 자,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보수 의의와 성질 나와 있죠. 맨 밑에 두 줄 보수 의의 밑줄 보세요. 보수를 하면 192페이지 밑에 두 줄. 의뢰를 받은 개공과 거래 당사자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중개 완성의 대가. 쉽게 말해서 계약 체결해지고 받은 돈. 그죠? 중개 완성의 대가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보면은 또한 이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지문 좀 밑줄 그으세요. 또한 계속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상인 자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개공의 중개 보수는 상인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 보수로 인정되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뒤쪽이 중요합니다. 중개 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중개 계약을 맺을 때 이 중개 계약을 맺을 때 보수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아낼 수가 있다. 자, 이 지문이 판례입니다. 중요해요. 판례 지문 좀 익혀두세요. 됐어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자, 2번 중개보수 청구의 행사요건 밑줄 그어서 제목에서 행사요건이란 말. 그럼 일단은 제목만 밑줄 그어서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중개계약. 2번 제목 무슨 계약? 거래계약. 갑하고 을간의. 그 다음에 3번 후단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를 한번 봐보세요. 자, 관련 판례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자,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인과관계 있는 판례고 2번이 부정한 판례인데
인과관계 있는 판례 양갈 1번 밑줄 그으세요. 자,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공이 그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개공이 거래를 다 성사시키고 중개를 다 완성을 했는데 계약서만 쓰는데 폐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자, 이 지문 익혀두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박스입니다. 적은 글씨. 중개인의 부동산 중개 활동이 쌍방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인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자, 중개인은 신의 측에 비추어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 밑줄 그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기여한 만큼. 그럼 보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개공 빼버리고 이것은 중개 활동에 상한 보수. 이게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인과관계 있는 판례. 자, 2번 큰 2번을 보세요. 인과관계 부정하는 판례 있어요 없어요? 자, 개공이 부동산 매도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했으나 개공이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 제3의 인물과 거래 밑줄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A는 을을 소개해 주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던 소리죠.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수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그래서 이제 위에 두 가지는 인과관계 있는 판례. 밑에 하나는 인과관계 없는 판례. 자, 이것을 쫙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DP 넘어갑니다. 자,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 첫째 줄 양갈 1번 첫째 중개 계약 시 몇 줄 거세요?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생 동그라미. 자, 아까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라 했어요? 중개 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됐어요? 근데 첫째 줄보다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행사 동그라미. 중개 완성 몇 줄? 중개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 체결할 때 행사할 수가 있다. 그 질문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발생 시기는? 행사 시기는? 그 말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중개 보수 청구는 소멸 나와 있죠? 자, 첫째 줄 누구 고의 과실로 인하여? 그 가로로 묶어서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지되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내용은 다 부연 설명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확인 설명을 게을리해서 그러죠? 거기만 밑줄 그었어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중간에 누구 사정으로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미 받은 건 안 돌려도 된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해제되면 받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럼 5번 보수 규정 적용 범위. 이것은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중개 보수는 무슨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어요? 자, 양갈 1번 두 번째 줄 후단 중개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우리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후단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업무와 대리 업무 이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은 세 번째 줄 후단 중개 보수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거 겸업에서 나오잖아요. 겸업. 그러죠? 겸업에서 관련 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합의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 이건 관련 법이 있으니까 대법원 규칙을 따른다 말이야. 됐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을 따라서 받고. 자, 양가로 3번 앞쪽에 상가 분양 대행하고 상가 분양 대행은 겸업이죠. 그러면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하고. 4번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론 파트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195페이지
2번 중개보수 범위 한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중개보수 범위하고 한도가 나와 있어요. 중개보수 범위하고 한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이론 문제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칠판을 봐보세요. 머리 굴려보세요. 중개보수 범위 한도 나와 있습니까? 자, 이것은 주택하고 뭘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 주택 외 중개 대상물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도 할 때 시는 무슨 시?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자, 국토교통부령은 매매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 0.9 1000분의 9입니다. 퍼센트네. 자, 임대차 등은 0.8입니다. 이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게 들어가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자, 그렇게 매매 교환이 아닌 것은 다 0.8이야. 임대랄지. 이해됐어요? 예, 좋아요. 상한 요율이 그렇게 규정됐다.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조례 표대로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근데 시험 보니까 알아야 되고 상한 요율을.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시도마다 보수 요율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연습할게요. 중개사무소는 어디가 있어요? 아니, 여기 어디요? 남양주. 그럼 남양주 시에가 있어요. 근데 물건은 주택 물건, 강남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례표들을 받으면 돼요. 근데 물건은 서울시 조례. 이 조례표 요율이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물건 소재지 요율인 서울시 조례를 따를까? 사무소인 경기도 조례를 따를까? 사무소 소재지? 강력 주장하십니까? 뒷분도? 사무소라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적용한 것 같아요. 됐어요? 사무소 기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경기도 조례표를 걸어놓고 자, 보수 받으면 돼. 서울 거 중개하든 부산 거 중개하든.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법인 개혁 공인 중개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법인 개혁 공인 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 물건 다 다르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주사무소는 서울 종로, 분사무소는 뭐 대전. 자, 물건은 부산이라고 가정해요. 무슨 뭐.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여기는 대전 광역시. 자, 여기는 부산 광역시. 그러죠? 그러면 이 조례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냐? 주택을 중개했을 때. 자, 사무소, 주사무소, 분사무소, 물건소 셋 중에서 어떤 거? 주사무소? 예. 분사무소? 예, 좋았어요. 정파인데 여기는 여기는 자, 우리 자, 이것은 중개했던 사무소,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킨 사무소. 그러면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해서 계약을 완성시켰으면 분사무소, 대전 광역시 조례를 따르고, 만약에 주된 사무소 중개를 해서 거래를 완성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를 따릅니다. 그럼 분사무소가 저거 대구에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대구 광역 거기서 중개했으면 대구 광역시 조례야.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개했던 사무소가 맞습니다. 됐어요? 예. 근데 물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주택 보수 요율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네. 주택 외의 대상물이 토지,
또 상가 건물 또 그러죠. 또 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주택 외입니다. 이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상한 요율이 얼마? 0.9% 범위 내에서 협의요. 최상한이 0.9예요. 그러면서 협의하니까 뭐 의뢰인하고 경우 협의 0.5로 협의하면 0.5, 0.4로 협의하면 0.4, 0.9로 협의하면 0.9, 그죠? 그러면 주택하고 주택 외 요율 차이가 뭘까요? 지금 적어놓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요율 차이가 뭐다? 예? 임대차, 임대차. 자 여기는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는 최대 얼마까지? 근데 여기는 토지나 상가 임대는 얼마? 0.9. 매매도 얼마? 0.9. 그러니까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임대도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됐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주택은 시도 조례표가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4억이면 4억짜리 물건 중개했다면 0.4%. 그죠? 뭐 5천만 원짜리 했다면 0.6%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해서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에는 토지는 0.7만 받겠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상가는 0.6만 받겠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0.9를 받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로 명시를 해야 돼요. 0.9, 0.9. 괜히 0.7만 받겠다 해놓고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주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원래 어디예요? 원래 주택이에요? 주택 외에요? 원래 주택이에요. 근데 별도로 공부하라고 했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 뭐예요?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 요건이란 것이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부업 갖춰야 되죠. 수세식 화장실 갖춰야 되죠. 목욕 시설 다 갖춰야 돼요. 이런 경우에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 이 요율표는 외워야 돼. 됐어요? 다른 요율은 안 외워도 되지만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주택 외니까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율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 더 하고 밑줄으로 갈게요. 자, 이거 맞춰보세요. 앞에 앉아서 그래. 자, 보세요.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요. 이거. 건물. 그러면 이것은 복합 건물. 좋았어요. 상가하고 주택 이제 다 맞춰. 자, 그러면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수 적용할 때 주택을 놓고 적용해야 돼요, 상가를 놓고 적용해야 돼요. 뭘 보고 계산해야 돼요?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 그러면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크면은 상가보다 크면은 뭘로 봐? 주택으로 봐서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시도 조례 표대로 받으면 돼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 그러면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상가로 봐서 협의죠, 협의. 0.9 보면서 협의. 그러죠? 그러면 같으면 뭘로 봐요?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 똑같아.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같으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건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 이렇게 했어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흔들리면 안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흔들면 안 돼.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 요율 한도액 끝. 자, 밑줄 그을게요. 자, 195페이지 보수 한도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주택 중개 보수 나와 있습니까? 자, 법규 한번 보세요. 주택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 조례 특광도 조례. 이거 줄이면 시도입니다. 특광도란 말이 줄이면 시도 조례.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령에는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요? 0.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0.8 이내다. 그러면 등 속에는 아까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들어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 무료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첫째 줄로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근데 그 밑에 줄 보세요.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켰다. 이 지문이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분사무소 완성시켰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 시도 조례.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를 완성시켰다면 그 밑에 적어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 완성하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개했던 사무소예요. 중개했던 사무소, 중개를 완성시킨 사무소. 분사무소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경우 나와 있어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안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뭐라 그랬어요? 협의. 0.9 범위에서 협의.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나와 있죠. 요건이 뭐냐? 전용 면적 얼마?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 다 갖췄을 때 이걸 요건을 갖춘 건데 뒷페이지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 그리고 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보수 한도 표시 의무 보세요. 개공은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외의 이 단어를 동그라미 주세요. 주택 외의 동그라미. 중개 보수 요율 보면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에 명시하고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규정이 있는 것은 주택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 외의. 주택의 그러면 틀려.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외의 동그라미. 자, 복합 건물 나와 있습니까? 주택 면적 2분의 1 뭐일 때? 이상이다 동그라미.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같은 것까지. 그러면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시도 조례입니다.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말은 협의. 0.9 보면서 협의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수를 더 받으면 다 무효라 했습니까? 초과 분만 무효라 했어요. 초과 분만 무효. 그러면 다 돌려줘야 돼요. 초과 분만 돌려주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한도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냥 맞춰만 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보수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봐보세요. 자, 보수 계산은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합니까요? 요율. 보수 요율을 곱합니다. 방금 우리가 요율을 배웠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산출액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주택 같은 건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비교해서 적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거래 금액에다가 자 소정의 요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산출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한도액이 있어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자 한도액이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합해서 나온 것이 산출액이고 한도액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 받지 말라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한도액은 어디서 나올까?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네. 한도액은 어디가 나올까? 절해표에서 나와. 절해. 그러면 절해는 아까 어디만 나와요? 주택이죠. 주택만 한도액이 있는 거예요. 주택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만 있어요. 근데 상가나 토지는 한도액이란 게 없어요. 곧 이거 이제 산출액이 보수가 되는 거고. 주택은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해야 돼요. 있으면 비교합니다. 없으면 이거 보수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큰 거의 보수다, 작은 것이다. 작은 것 다 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큰 거잖아요. 이것은 작은 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뭐가? 산출액이 보수. 그러면 산출액과 한도액과 같으면 산출액. 그러면 큰 거의 보수다, 작은 것이다. 작은 거 그러면 끝나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 비교해서 작은 거의 보수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봐봐요. 거기 196페이지 1번에 보수 산정 기준 나와 있어요? 두 줄 한번 보세요.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에다 뭘 곱아요?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산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이 두 줄이 이걸 말합니다. 칠판에. 칠판 공식처럼 적으면 이거라고. 작은 거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두 줄이 이겁니다. 비교해서 작은 거, 큰 거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뭘? 작은 거. 자,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율은 시도 조례나 협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매매 대금이 뭐냐, 거래 금액이 뭐냐 이거죠. 거래 금액은 매매는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환이라는 것은 물건을 바꾼 것이죠. 그러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자, 2억하고 3억하고 막 교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억을 놓고 보수를 계산해서 양쪽에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연습할 거고 일단 교환은 큰 거, 적은 거, 큰 거. 자, 근데 임대차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임대차는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 돼요. 근데 월세가 있으면 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월세 곱하기 얼마 곱해? 일률적으로 100을 곱합니다. 일단 임대차 거래 금액 산정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나왔을 때? 5천만 원이 안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습 한번 해보면 일단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2천만 원, 월세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다 가정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일단 100을 곱해. 그러면 여기 2천이고 합하면 4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넘어섰어, 안 넘었어? 그럼 다시 계산해요.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 그럼 이렇게 해요. 2천만 원 플러스 20만 곱하기 7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3,400만 원이다. 그럼 보수 계산할 때는 4천을 놓고 해야 돼요? 3,400을 놓고 해야 돼요? 400. 이거 이제 거래 금액이에요. 여기다가 뭘 곱한다? 요율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건 이제 산출액이 돼요.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하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4천을 놓고 계산하면 초과 보수에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무조건 100으로 해봐야 돼. 일단 100으로 해봤는데 5천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이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만 그렇습니까? 상가 임대차도 그럴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만 배꼽하고 79 받는다. 상가 임대차도 배꼽하고 79 받는다. 당첨. 빨리 대답해. 둘 다? 네, 좋아. 주택만. 주택만 한다는데? 이건 둘 다? 어? 주택만? 둘 다? 네, 둘 다인데 여기는 주택만 한다는데? 별로 안 친한가 봐. 여기는 둘 다. 주택만. 둘 다. 주택만. 둘 다. 그죠? 우리 누가 최종 결론? 우리 최종 결론. 주택만? 예, 그런 거 아니라 둘 다 그래요.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다 배꼽하고 70 곱합니다. 상가 임대도 똑같아요. 상가 임대도 똑같다고. 임대차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따 적을 때 내가 이야기해 줄 거고 칠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분양권. 우리가 분양권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보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자, 총 분양가가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이제 계약금 보통 얼마 지불해요? 10%니까 얼마? 5천. 그리고 이제 중도금 1억 5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1억 5천만 원 회사에 지급한 상태에서 누가 프리미엄 1억 얹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1억 벌면서 팔았어요. 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보수 계산할 때 5억을 놓고 계산할까? 5억 플러스 1억, 6억을 놓고 계산할까? 2억을 놓고 계산할까? 3억을 놓고 계산할까? 자, 3억. 좋았어요. 강력 추천하십니까? 이건 자신 있게 대답하네. 아까 틀렸는데. 네, 3억. 여기도 3억? 네, 좋았어요. 자, 이것은 5억을 놓고 계산해도 초과보수, 6억을 놓고 계산해도 초과보수.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이미 납입한 금액, 이걸 뭐라 그래요? 기납입금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자,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기납입금 플러스 뭐다? 여기 거래 금액이요. 그럼 얼마? 3억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해서 보수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분양권은 이걸 외워야 돼. 이미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 된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 문제가 제기 되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와 동시에, 그럼 여기 매도인이고 여기 누가 돼요? 매수인이 됐어.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갑에게 임대차를 내줘요. 임차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갑은 이사 가지 않고 소유권만 넘긴 겁니다. 자, 팔과 동시에 자기가 임대를 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A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다 중개를 했어. 그럼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차 보수 다 받는다. 매매만 받아요? 왜? 세 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에요.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물건이 같고 또 당사자가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게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매매 보수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보세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제 3자에게 임대 내준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많겠죠? 오른쪽이 훨씬 많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사고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A랑 개업공인 중개사가 둘 다 중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매매 보수만 받을까요? 매매 임대차 다 받을까요? 왜?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물건도 같죠. 기회도 같죠. 근데 사람이 같아요, 달라져요?
이런 것은 매매 보수. 이쪽으로부터 매매 보수. 이쪽은 임대 보수. 그러면 을로부터는 매매 임대 다 받아요. 매매만 받아요. 매매 임대 다 받아. 여기는 매매만 받고 여기는 임대만 받고 이거 매매 임대 다 받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죠.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얼마냐. 그러면 둘 다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둘 다 계산해야 돼. 자, 저것은 매매만 계산하면 돼.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와. 계산 문제로.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몇 줄 거드릴게요. 자, 2번 아까 1번은 몇 줄 걷고 2번. 자, 매매는 뭐가 거래 가액이 된다 그랬어요? 매매 대금. 자, 몇 줄? 매매 대금 몇 줄? 교환은 첫째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으로 가액. 몇 줄 걷어요? 자, 양가로 3번. 자, 임대차 중 보증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차임이 있다. 그러면 월 단위 차임에 100을 고반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률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 동그라미. 이거 이하가 아니에요. 법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고반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임대에서 보증금 계산하지만 권리금은 보수 계산에 산입해야 안 해? 안 하는데 그 뒤에 권리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은 적으세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그렇다고. 양가로 3번은 주택임대차 플러스 상가임대차. 자, 임대차는 다 100 곱하고 70 곱한다는 거. 양가로 3번 내용입니다. 자,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자, 양가로 3번 내용.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자,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그러니까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 된다는 거. 자, 양가로 5번 동일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동그라미 동일 기회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기회가 거래가 동일 기회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그러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을 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6번 보수는 쌍무라도 각각 받아요. 한쪽으로부터 받아. 각각 동그라미 양쪽으로부터 받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됐어요? 자, 그다음에 실비. 그러면 실비는 어느 쪽에서 받아요? 실비. 실비는 양쪽으로부터 받아요? 한쪽으로 받아? 한쪽으로부터 받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아요. 보수는 쌍방으로 받죠? 실비는 일방이요. 무조건 일방이요. 그것부터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실비가 뭐예요? 개공이 저 물건 중개하면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 교통비. 또 멀리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숙박비. 또 등기부, 건축물 대장, 열람 비용, 발급 비용들이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것이 다 실비들이에요. 그죠? 이런 게 실비라고. 근데 실비는 무조건 한쪽에서 받아요. 근데 이제 실비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권리 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배웠던 계약금 등의 기억나요?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실비 종류는 몇 가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 한쪽에서부터 받아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주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이 권리관계도 확인해 서야 된 비용을 말해요. 이제 이것은 이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비는 이건데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건 누가 부담해요? 권리관계 등 확인해 서야 된 비용은 매도인 쪽 아니면 매수인 쪽? 매도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이 부담해요. 근데 이것은 취득 의뢰인 부담해요. 자, 이것이 자주 틀려요. 의외로.
11월부터 강의를 하는데도 이거 자주 틀려요.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무슨 의뢰인? 이전 의뢰인, 매도인 쪽. 이것은 매수인 쪽, 임차인 쪽. 됐어요?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필요하면 취득 의뢰인.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밑줄 그으면서 봐드릴게요. 자, 책 보세요. 197페이지 의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업공인 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비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자, DP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 실비 범위 나와 있어요? 범위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 자,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인 동그라미. 그래서 시도 조례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주택중개보수하고 똑같죠? 자, 그다음에 실비 부담자 양가리면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물론 영수증 첨부합니다. 영수증 첨부도 매줄 것이고. 이전 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 쪽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립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동그라미 2번 영수증 첨부해서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무슨 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 동그라미 취득과 의뢰인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의뢰인.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실비 범위와 기준. 실비 범위와 기준은 시도 조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도 조례이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 시도 조례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사무소. 주택도 아까 그랬죠? 똑같아요. 사무소를 기준합니다. 사무소를 기준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실비 이론은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만 문제풀이 할 때 해주면 돼요. 이 정도 하면 그냥 두 문제는 그냥 또 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알게 모르게 늘어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쭉 넘겨보세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로 들어갑니다. 자, 몇 페이지? 205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 간략하게 봐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협회 성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칠판 봐보세요. 자, 머리 굴려보세요. 자, 협회는 법인이겠습니까? 법인이 아니겠어요? 법인으로 한다고 명문화 시켰어요. 자, 법인은 공법인하고 사법인 이렇게 나눴을 때 공법인으로 봐야 돼. 사법인. 자, 또 사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때 영리법인으로 봐야 돼. 비영리법인. 영리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건 사단법인으로 봐야 돼요? 재단법인으로 봐야 돼요? 사단법인입니다. 그럼 사단은 누구로 결합했다?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1번 개공, 2번 공인중개사, 3번 공인중개사 개공 짬뽕. 에? 짬뽕? 짜장면 아니고? 하여튼 짬뽕이네. 그게 아니고 개공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는 회원으로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줍니다. 개공부 사장들만. 중개인도 받아줘요. 중개인 있잖아요. 자격증 없는. 자,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성립해요. 인가 받아? 인가. 강제 설립이다. 임의 설립이다.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수협회 가능해요? 복수협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입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거 의무 가입이요, 임의 가입. 임의 가입.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205페이지. 자, 제목만 밑줄 긋으세요.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 2번 공법인이라 그랬어요. 사법인. 사법인 제목만 밑줄 긋으세요. 그다음에 영리법이라 그랬어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 그다음에 사단법이라 그랬어요. 재단법이라 그랬어요. 사단법인. 그다음에 허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인가를 받아서. 인가. 그다음에 강제 설립이라 그랬어요. 임의 설립. 임의 설립. 그 옆에다가 임의 가입주의. 임의 가입주의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가입도 임의 가입입니다. 됐죠? 임의 가입주의.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협회 성격 끝.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협회 설립에서 1번 설립 목적 첫째 줄 후단. 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밑줄 그시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제도 개선 및 운영의 효율적 수행.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1번.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이게 몇 번? 2번.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설립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협회 설립 절차가 나와 있어요. 협회를 설립하려면 일단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래서 회원 몇 인 이상? 300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300인도 알아야 되지만 뭐 또 신경 쓰라 그랬어요? 회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이라 그랬어요. 개공. 그럼 공인 중개사 300인 이상 발기인 들어간다. 이 지문은 틀려요. 공인 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요. 개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정관을 작성을 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을 해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뭘 해야 돼요? 날인을 하게 돼 있고. 자, 이게 끝나면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 의결. 자, 근데 여기서는 회원 몇 명 이상 출석이 돼야 돼요? 600인입니다. 자, 위에 300인하고 헷갈리면 안 돼. 600인. 그러면 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예? 20인. 여기는 30인이 아니라 그러죠? 어디서 30인이 하나 나왔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523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광역시 도에서 20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동의를 거쳐야 돼요? 출석 회원입니다. 무슨 회원?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설립 뭘 거쳐야 돼? 인가. 누구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갖추면 돼요. 자, 이 등기가 협회 성립 요건이 돼요.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등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설립인가 설립 등기.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부수적인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되게 쉽죠? 밑줄.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발기인 구성에서 첫째 줄 중간 회원 300인 이상 밑줄 그어서 회원. 회원 300인 이상에서 회원 동그라미. 자,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정관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라고 했죠. 그 첫째 줄 발기인 총회에서 회원들은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밑줄 그으시고. 자, 창립총회 의결은 첫째 줄 회원 몇 인 이상?
600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석 해온 과반수 동의. 그래서 서울에서는 100인, 광역시 도에서는 얼마? 각 20인. 이것이 이제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가로넣기 문제로. 그다음에 4번에서 첫째 줄. 자, 누구 인가를 거치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인데 첫째 줄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하게 돼 있다는 거. 주된 사무소 소재에다 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협회 조직이 나와 있어요. 자, 협회 조직이 나와 있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협회는 총회가 있죠. 총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치라 했죠.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둬야 된다. 필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법인은 총회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이제 총회 의결 사항이 있잖아요. 총회 의결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 될까요? 지체 없이. 근데 이제 이것이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보고예요. 보고. 자, 총회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한다? 지체 없이. 언제까지 보고해? 언제까지? 그럼 필수 조직 반드시 둬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협회는 주사무소가 있어요. 이건 필수로 반드시 둬야 될까요? 주사무소? 왜 대답 안 합니까? 반드시 둔다 안 둔다? 둔다요. 근데 서울에 안 둬도 돼요. 어디에다 두든 반드시 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부는 시도고 지혜는 시공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둬야 돼요.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사항입니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사항이 아니란 거. 그리고 이제 둘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하나 더. 자,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해볼게요. 자, 지부는 시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시 도지사에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사전 신고해야 됩니까? 사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사전 신고, 사후 신고.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어. 사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설치 한때 사후 신고 아주 좋았어요. 설치 한때. 자, 그럼 여기는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등록 관청이란 말을 써요. 왜?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후 신고고 설치 한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사후 신고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된 사무소도 두 번째 줄 반드시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줄 중간 따라서 거기 밑줄 그었어요. 자, 3번 지부지에는 정관 동그라미 그리고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둘 수 있답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은 아까 누가 회원이 된다 그랬어요? 개공. 그 첫째 협회 가입한 개공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협회 가입은 아까 의무 가입, 임의 가입. 임의 가입. 이제 3번이 자주 틀려요. 교육 동그라미, 정보망 동그라미, 공제조합 동그라미. 이것은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회원이 아닌 사람도 교육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정보망 활용할 수 있고 공제조합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갑니다.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이 고유 업무라는 것은 협회 자기 일이라는 소리고 수탁 업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고유 업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일단 세 가지만 해볼게요. 1번 체크하세요. 회원 품위 유지. 이게 협회 자기일이에요. 자기일. 자기일.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 교육 동그라미. 자질 향상 믿죠. 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그다음에 이제 6번 공제사업 중요하잖아요. 공제사업 보험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고유 업무요. 고유 업무.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세 가지. 품위 유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 공제사업. 고유 업무. 근데 수탁 업무라는 것은 오른쪽. 자, 교육 업무 중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어 없어? 이거다고 시험 시행. 여기서 시험 무슨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 이 두 가지는 협회 자기일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다 해서 우리가 무슨 업무? 수탁 업무 또는 위탁 업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 정리되고 있어요? 예, 가볍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쉬었다가 그다음에 공제사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